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사위에선 내란 공범이라는 야당 발언에 여당 항의가 이어졌고 기재위에선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안정 이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만나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정이 함께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인체제 심판 진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돼야 할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기획재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민주당의 내란죄 공범 발언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기재위에선 경제부처의 대응과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때 이럴 때 체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숙이고 공수처장은 적법한 출석 소환에도 수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법한 다음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국회의원 수감을 대비한 독거실 파악 지시 의혹도 제기했지만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 지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지칭하면서 양측 간 고성을 주고받는 등 날성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우리 의원들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단정 지은 표현 아닙니까? 이거는 사과 없으면 우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안정적인 경제관리 책임을 마무리한 뒤에 부총리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계엄 선포 이후 커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신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메신저가. 부총리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준들 그게 제대로 먹히겠냐 예전처럼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이후 최 부총리가 금융수장회의체인 이른바 F4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했는데도 야당은 최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후 지시사항이 담긴 종이를 건네받은 것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전에 계엄을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묘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총리가 왜냐 이 유동성 무제한 공급 메시지가 당일
23시 40분에 지금 메시지가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신속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시중의 오해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는 모레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국정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 의총에서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23일과 24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민주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 소식을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리 상태가 아닌 지금과 같은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 주장과는 정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비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제2요구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제2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정안정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연한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태로 인해 대내외 환경이 모두 불안정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5명은 단체 예약 취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전국 소상공인의 88.4%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수부진 장기화로 안 그래도 꽁꽁 얼어붙은 서민 골목 경제에 윤석열 내란 사태가 찬물을 퍼부은 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예고하는 등 대외 환경 역시 불안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연기됐던 상법 개정 정책 토론이 모레 오전 다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토론 좌장을 맡고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과 공수처, 군 검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 그리고 검찰 두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소환을 놓고 앞다퉈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재로 공이 넘어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법조의 시간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일단 가장 주목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흐름입니다. 검찰이 먼저 지난 11일 1차 소환 그리고 오늘 2차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역시 어제 소환 통보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수사 주체의 흐름은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 공조수사본부는요. 경찰 국수본이 그동안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등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져가고 있고요. 동시에 경찰청장 등 계엄 당시에 동조했던 경찰 수뇌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요. 이 계엄군 관련자들, 군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고 곧바로 발부가 결정이 됐는데 이처럼 검찰은 군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을 사실상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검찰에게는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수사만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약하면 공조수사본부는 이제 경찰 수뇌부 그리고 이제 검찰은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이제 관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아닐까 싶은데 언제쯤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이제 방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첨예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은요, 피의자에게 3번을 통보하는 게 일명의 룰입니다. 3번 동안 소환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소환 통보한 검찰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2차 소환을 통보를 오늘 하면서 21일까지, 즉 토요일까지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일정을 줬거든요. 네. 이에 불응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 3차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사이에 만일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 또 응한다면 과연 검찰에 출석해서 응할 것인지도 역시 살펴봐야 되는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만일 소환에 응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오히려 검사더러 와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혹은 김건희 여사 때처럼 제3의 지역에서 조사를 원한다라고 할 경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역시 지켜봐야 될 변수입니다. 다만 현재 이 검찰 수뇌부는 대통령으로 대우하지 않고 내란 사건을 처리하는 마음으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줬다고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검찰로 와라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공수처도 소환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전에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이기에 수사적인 절차, 즉 소환 통보라는 명분은 확실하게 밟고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외에도 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뤄진 전례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일 대통령이 3차례의 소환 모두 불응하고 이에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하게 되면요.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도 체포영장의 발부 및 집행보다는 대통령실과 원만하게 조율해서 경호 통제 하에 검찰청사로 윤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제 그 여야 이야기로 이제 좀 바꿔보죠. 민주당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단일 대오로 현 정국을 수습하고
주도하겠다.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국정안정협의체에도 이제 제안한 상태인데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사실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달 15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하냐라는 위기론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는 일극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려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빠르게 대응하면서 계엄을 저지했고 또 탄핵 카드를 필두로 민심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난 주말 탄핵을 가결시키면서 동시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세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동시에 여야정 협의체, 국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시키겠다는 엄포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민생과 경제, 외교 관련해서는 잇따라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등 향후 전국 흐름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퇴한 상황이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이 국회 방송에 출연을 해왔던데 알고 보면 돌이켜봤더니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 한 명이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이었는데 국민의힘은 그 사이에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를 거쳐서 한동훈 대표까지 거쳤고요. 또 이렇게 대표만 3명에 비대위원장들까지 하면 임요한 비대위원장 등 당의 얼굴이 모두 7번이나 바뀌게 됐습니다. 네. 물론 국민의힘도 현재 이 상황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수습해야 된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입니다.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때처럼 분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을 복귀해보면 탄핵 찬성표인 절반 수준의 의원 31명이 탈당을 했다가 다시 합당을 했지만 이들 중에 대부분은 공천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14일 이 국회 탄핵안 표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1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나가라는 비난과 함께 한 명씩 일어나서 찬반을 했는지 기권을 했는지 밝히자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또 배신자다, 부역자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강하게 나왔다고 하죠.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실각은 초보 리더십이 자초한 문제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리더십의 한계로 세력화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5선에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이 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탄핵 반대 목소리를 냈던 상황에서 과연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뒀을 때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단일 대우를 현재 강조는 하고 있지만요. 이 민심과 괴리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부터 비롯된 위기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단체와 비상간담회를 갖고 탄핵 정국 속의 경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 의장은 정치와 경제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태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의장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 그리고 해법 마련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 4단체장들은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거시지표 안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외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우 의장은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단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 의장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5.18 관련 단체를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광주의 5월 정신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됐고 6월 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두울수록 국민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밝은 빛을 들고 나온다. 이 빛의 혁명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우 의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선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AI 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등의 단통법 폐지안도 가결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이틀째 정보부처 장관들을 만나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어제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만나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역할과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가짜뉴스 대응 등을 당부한 데 이어서 오늘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한섭 환경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철저한 내란 수사, 민생 경제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 내란 극복 특유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유의 내란을 빚어낸 모든 과정과 세력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 원내 2당으로서 양심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권한대행의 거부권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제2요구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안은 지난 2023년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중립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이 거부권 무력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이 사태를 가지고 지나치게 폭주한다. 결국에는 민주당의 그 화살이 올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것입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금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과 전국 안정에 힘쓸 때라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의 전선을 흐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지 총리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탄핵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괜히 전선을 흐트린다. 전국 전체를 좀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사실은 원내 일당한테 넘어왔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국회법, 국회증언 감정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립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주제는 조국의 옥중 생활입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대표. 오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첫 면회 심경을 밝혀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녀인 조미 씨는 지휘자들에게 면회기를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면, 복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정치 복귀 가능성은 다시금 열리게 되는데요. 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면 복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기에는 안 만들 겁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사면하고 복권된다. 조국 혁신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 대오로 뭉치려면 민주당과의 합당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 대오 형성,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합당의 방법이냐? 합당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690만 명의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 이분들이 그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합당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미래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힌 조국 혁신당. 무엇보다 수감 전 마지막 순간까지 조 전 대표가 강조한 검찰 해체 사명을 위한 당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한하게 정치랑이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던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일단 보류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 상황 등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를 고려하자 일단 철회했던 탄핵안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요. 그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미 제2요구권을 행사한 2번의 선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건 국무총리는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거창 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에 대해서 제2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미 이런 헌정의 선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헌법에 반한다고 봐서 탄핵 소추할 근거도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금 그 제2요구 행사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제2요구가 한 번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법안이 지금 다시 올라와서 제2요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공포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과거에도 제2요구를 했던 것이라서 이른바 현상유지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면서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부권 행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도 지나친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특히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 소추로 해서 국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겁박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위원장 인선의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된 인물이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내 상황 좀 분위기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가장 지금 필요한 위원장의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해서는요, 최종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여러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당내 인사로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뭇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외부 인사를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또 만약 있을 수도 있는 그 조기 개선을 과정에서 그 조기 개선의 경선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의 조속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로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내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도 공개적으로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12월 3일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야당에서 들고 나올 이른바 내란 동조당, 계엄 동조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결국에는 당의 간판부터 당의 수장이 될 분부터 그런 우려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당의 새로운 그 비대위원장이 됨으로써 현재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그 보복이라든가 불이익 이런 것들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고에 좀 일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이 당내에 존재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권 원내대표가 주장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황 역시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이 됐고 또 선거법 사건 역시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서 오늘 법원이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앞으로의 재판 일정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일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은 내 재판이든 남의 재판이든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면은 이른바 633 원칙이라고 해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이내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될 1심이 무려 799일이 걸렸습니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었기 때문에 2심과 3심에서는 법에 따라서 법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여기서 탄핵 심판만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재판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하고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부터 송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송달을 받고 그리고 변호인 선임을 비롯해서 조속하게 2심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탄핵 심판만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그 말은 오히려 민주당 특유의 내로남불 DNA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현안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로 전국을 안정시키겠다고 대응하는가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정치권 상황을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네, 대표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의원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 뭐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네, 의원님. 그 재선 의원이시고 원내 일석인 이제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의원님의 전투력 있는 그 의정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이제 계신데 이번 그 탄핵 정국에서도 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면서 강도 높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연말이신데 어떻게 근황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좀 비슷한 감각으로 연말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저도 정기국회가 마친 이후부터는 좀 국민들께 의정 활동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연말답게 좀 보내려고 했었는데 네.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에 그 연말의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깨졌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곳 국회를 지켜주신 덕분에 지난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어느 정도 좀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국민들의 일상과 또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국회의 역할들을 좀 모색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현안을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이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이 제안에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안정협의체 기본소득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제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국민의힘이다라고 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 순간에도 여당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고 그 권세를 빌려서 여당 노릇을 지난 2년 6개월 동안 했고 그리고 임기 내내 그 권세에 휘둘리기만 했었던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감싸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것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이미 국민의힘이 이 국회의원으로서 선서했던 내용들을 다 버렸고 헌법적 책무들을 다 내던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소한의 염치나 양심이 있다면 저는 국정운영 전반에서 국민의힘이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당 행세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좀 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좀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의 어떤 비협조와 모렴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정운영협의체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본소득당도 필요한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 이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국정운영협의체를 빌미로 이 국정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좀 용납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국정협의체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그 20일에 고위 당정 협의체를 시작으로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위기를 수습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부분이. 여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여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좀 이런 말장난으로 지금 이 엄중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시도는 좀 멈춰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정당들이 책임 있게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국민의힘과 정부만이 국정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라는 헌법기관과 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체계를 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좀 리더십과 역할들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공석인 그런 상태죠.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임명 권한이 없다. 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좋을까요? 참 황당한데요.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으로서 가능하면서 임명에 대해서는 그것도 실질적인 임명권이 아니라 국회가 실질적인 임명권을 갖고 있고 형식적으로 이 선출과 지명의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임명권에 대해서는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는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가 중진 의원으로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 탓하게 하면서 2016년, 17년에는 반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2017년 당시에 이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누가 할 것인가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인데 이 고유의 대통령 권한을 당시 권한대행이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은 국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같은 것처럼 논의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주재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내일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권한 대행이죠.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이 만남 일단은 이런 만남이 좀 여야 간의 좀 소통을 트는 그런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은 여야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 그리고 이 수습 과정에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저도 봤는데 여전히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고 이 국면 속에서 어떻게든 야당을 공격해서 국면 전환을 해보고자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노력이 참 애잔하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장님과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느꼈던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란 동조 정당은 국회 안에서 이 수습에 협력 파트너일 수 없다는 점을 좀 확인했던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에 윤 대통령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심 재판관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던 정영식 재판관이 배정이 돼서 이게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재판의 속도나 방향성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차 탄핵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임명권을 행사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선영 진실화의 진화위원장인데요. 이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라는 점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 탄핵안 표결 직전에 이루어진 이 인사가 사실상 본인의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둔 뇌물성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구심들까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영식 재판관이 좀 이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스스로 이제 주심 역할을 좀 고사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주심 재판관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 그 자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서 국민 눈높이와 헌법적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이제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서류를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일의 이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통령 이제 비서실에도 전달을 했지만 접수증은 이제 수령을 하지 않았고 서류가 이제 현재 미수령 상태라고 하는데 탄핵 심판 서류가 미수령인 상태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마지막 담화에서 밝혔던 것이 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공직자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회피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형사적인 책임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회피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실 경호처나 비서실에서도 한통속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런 서류 송달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형사적인 절차로는 이 긴급체포, 체포영장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헌법재판소 관련돼서는 뭐 공시송달 제도 등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2차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미 첫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그에 불응을 했었던 윤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2차 소환에 윤 대통령이 과연 응할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불응한다면 어떤 대책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까? 저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형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피할 것이라고 앞으로도 예상을 합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긴급 체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공조본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본부에서도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체포영장 절차에 곧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까 그 헌재에 이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문제도 긴급 체포와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를 해두면 그 서류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스스로가 수사하든 탄핵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이 대통령 경호처도 내란 수괴를 숨기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이 윤석열이 이 절차에 제대로 응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경호처가 그리고 비서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예상하시는 탄핵의 결과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시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대선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벚꽃 뭐 그리고 이제 뭐 장미 그리고 이제 뭐 그 단풍 대선이 될 것이냐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탄핵 심판은 혐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권력과 그 군경이라고 하는 병력을 활용해서 국회와 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들의 권능 행사를 막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간명한 쟁점이고 또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불과 지금 한 2주 되는 시간 동안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리 검토에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요. 네.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그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선에서 어떤 시기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헌정 질서를 망가뜨려버린, 민주주의를 무너뜨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그 탄핵 절차라는 점에서 빠르게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을 비롯한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